안녕하세요. 네, 여주대학교 의료재활학과 김도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에 4주차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0학년도 2학기 재활의학 4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행평가, 그리고 정기적 진단평가, 장애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분량이 이제 지난 3주차 때까지보다는 조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양 자체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좀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슬라이드가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겠지만 한 40장 정도 우리가 보통 20장 했었는데 이제 그 두 배죠, 그죠? 두 배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양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지나가고 어쨌든 우리가 5주차 때까지도 대면 수업을 못하게 됐다 그죠? 어차피 추석이 끼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추석이 끝나고 만나게 됐을 때 1주차 때 1주 어차피 우리가 중간고사를 미안해요. 우리가 중간고사를 쳐야 되니까 1주차 때부터 5주차 때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6주차 때 만나서 한번 같이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주차나 8주차 때 시험을 치고요. 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진단과 평가가 끝이 납니다. 진단과 평가가 끝이 나고 오늘 배우게 되는 보행평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지난주부터 2주차부터죠. 그죠? 근육 뼈대개 평가, 뭐 신경계 평가, 영상 진단 평가, 보행 평가, 정기적 진단 오늘 우리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 평가 이렇게 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보행 평가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환자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 것도 뭐 근육뼈대개 평가나 신경계 평가, 보행 평가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행이라는 정의가 나와 있죠. 그죠? 두 다리를 반복적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신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뭐 모든 이동 방법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죠. 뭐 여러분들이 걷기를 하지 않고, 뭐 즉 보행을 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생각도 할 수가 없죠. 뭐 심지어 집안에서도 뭐 먼 거리는 둘째치고 집안에서도 뭐 화장실을 간다든가 식탁으로 간다든가 뭐 내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뭐 거실로 나와서 TV를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의 동작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는 보행입니다. 그렇죠? 보행.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요거예요.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걸어서 학교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끔찍하다 그죠? 걸어서 학교까지 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다른 패턴을 보인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그죠? 반복적으로 우리가 오른손이 위로 올라올 때 뭐 우리 스윙한다고 얘기 표현을 합니다. 재활에서 스윙을 오른손으로 스윙을 하게 될 때 왼다리가 앞으로 나가죠. 그죠? 오른다리 나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패턴을 그리는 겁니다. 패턴이 있고요. 보행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보행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죠?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이고 패턴을 사용한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중요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게이트 사이클입니다. 게이트 사이클. 걸음 주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기준점이 되는 거는 오른발 발 뒤꿈치가 닿고 다시 오른발 발 뒤꿈치가 닿는 기준을 잡습니다. 뭐 물론 왼발은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됩니다. 뭐 기준점을 대신에 하나로만 잡아야 돼요. 오른발로 잡았다가 왼발로 잡는 게 아니라 오른발로 잡았으면 오른발을 딛고 그 다음 오른발을 다시 한번 딛는 시점까지를 우리는 걸음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걸음 주기라고 하고 오른발로 깽깽발로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실제로 걸어갈 때 오른발 딛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 뒤꿈치가 닿는 지점까지를 우리는 한 발짝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보통 스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왼발을 딛고 난 다음에 오른발이 들리게 되죠. 그죠? 토어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발 앞에 엄지발가락이 들리게 되면서 다시 뒤꿈치를 여기 딛는 지점까지를 우리는 라이트 스텝, 자, 오른발을 딛는 하나의 스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음 주기는 다른 용어로 표현을 했을 때 스트라이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스트라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해요. 자, 결국에 원 스트라이드는 하나의 걸음 주기는 투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하나씩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행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전에 첫 번째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그죠? 패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기준점을 한 발만 잡고 오른발을 디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발을 디뎠을 때까지가 원 스트라이드다. 자, 그 결국 원 스트라이드는 원 게이트 사이클과 동일하고 그 원 게이트 사이클, 즉 원 스트라이드는 왼쪽 발을 떼어서 왼쪽 발을 딛는 지점까지 하나인 레프트 스텝과 오른발을 떼어서 오른쪽 뒤꿈치가 다시 닿는 지점인 라이트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국 원 스트라이드는 투 스텝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거죠, 그죠? 요거도 비슷한 그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 스트라이드가 140이라고 친다고 하면은 원 스텝은 그의 절반인 70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 뭐 그리고 요 좀 이따가 더 나오겠지만 요 발 각도들 여러분들이 신경을 한번 써봐야 될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각도 나오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요걸 이제 풋앵글이라고 하는데 발 뒤꿈치에서 기준점이 되는 게 요 두 번째 발가락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까지의 뒤꿈치 정중앙과 연결을 했을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요 두 번째 발가락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foot angle이라고 하고 발 각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종합해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원 스트라이드와 원 스텝 그리고 foot angle 그 다음에 자 스텝 와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정중선 뭐 중앙선 안에 선을 그어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닥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이 선 모양, 화살표 방향 모양으로 가고 싶을 때, 자, 여기 선을 그어놨을 때 우리가 정면을 바라보고 가게 되죠. 그렇죠? 가게 됐을 때, 이 정중앙선과 발 뒤꿈치의 정중앙 지점이 이루는 거리 있잖아요. 요 거리가, 제가 지울게요. 다시. 요 화살표 거리 보이시죠? 빨간색. 화살표 거리가 우리는 원 스텝 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스텝 와이드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10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8에서 1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산을 해야 되니까 10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요거까지 거리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 될 게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원 스트라이드, 그죠? 원 스트라이드, 원 스텝, 그 다음에 풋앵글, 스텝 와이드까지 4개가 나왔습니다. 됐죠? 자, 요거까지가 이제 공간적 서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잠시만요. 이거 치우고.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 외우는 건 아니지만, 공간적 서술, 그 다음에 시간적 서술, 그 다음에 공간적, 시간적 서술이란 게 있습니다. 보행에 있어서 두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얼마만큼 거리를 갈 수 있느냐, 어떻게 보행 패턴을 잘 이행을 하면서 걸을 수 있느냐라는 공간적 서술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 발짝 내딛는 데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걸리는가, 한 걸음을 걷는데 얼마 만의 시간이 걸리는가, 한 발짝 간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이런 시간적 서술이 있습니다. 뭐 물론 둘 다 이제 보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꼭 시간적 서술과 공간적 서술을 구분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보행을 접근할 때,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 모두 다 합한 거는 당연히, 그쵸? 속력이 되겠죠. 그쵸? 속력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시간적 서술과 공간적 서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서술을 1분간 걷는 한 발짝 수를 우리는 한 발짝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시간분의 한 발짝을 걷는 1분간 걷는 한 발짝 수를 체크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캐덴시라고 얘기하고요. 캐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풋을 얼마나 많이 내딛느냐 카운트를 한 겁니다. 카운트를 한 거고요. 자, 요거하고 반대되는 건요. 아까 전에 한 발짝 캐덴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발을 내딛는 카운트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근데 반대로 시간은 자유롭게 놔둬요. 대신에 왼쪽에서 오른쪽 딱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스텝 타임이라고 합니다. 아까 스텝은 배웠었잖아요. 그죠? 그 원 스텝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얼마 만에 시간이 걸리느냐를 체크하는 게 우리는 스텝 타임, 한 발짝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스텝 타임과 스텝 타임 두 번이 모이게 되면 당연히 스트라이드 타임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아까 공간적 시간적 서술에서는 캐덴시 곱하기 한 발짝의 길이, 즉 걷기 속력을 체크할 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간적 서술, 그 다음에 시간적 서술 따로 평가하면 좋지만 시간을 평가할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공간과 시간을 둘 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 속력이 굉장히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포괄할 수 있는 평가 지표다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산해봤던 그 140, 원 스트라이드를 140, 그 다음에 원 스텝을 70, 그 다음에 뭐 속력, 뭐 이런 것들을, 시간, 이런 것들을 재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만 해서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겁니다. 한번 따라서 체크해 보시면 되고, 본인이 숫자를 한번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요 값이 나오는지 요 값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비슷한가 비슷하지 않은가 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걸을 때 이제 원 스트라이드, 원 스텝, 그 다음에 풋 앵글, 그 다음에 스텝 와이드, 그죠? 이렇게 해서 공간적 서술, 그 다음에 캐덴시, 스트라이드 타임, 스텝 타임, 이렇게 해서 시간적 서술, 그 다음에 걷기 속력, 이렇게 해서 공간 시간적 서술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는 거 중요하고요. 발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발짝 넓을 때, 발 디딜 때 얼마나 멀리 디는지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 우리 몸은 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가 스탠딩, 즉 서기가 가능하고 서기가 가능해졌을 때 우리가 보잉, 게이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질량 중심, 무게 중심에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게 되면 두 발이 가만히 서 있을 때와 그 다음에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을 때 키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발을 쭉 한 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그 강의 듣고 있다고 하면은 일어서 가지고 의자에 서서 공간이 좀 넓은 데로 많이 넓을 필요는 없고 뭐 부딪히지 않을 만한 곳으로만 가서 한 발짝을 한번 내디뎌 보세요. 오른발을 내딛고 왼발을 뒤에 한번 놔둬 보세요. 그러면 두 발이 가지런히 있는 상태보다 무게 중심이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거울 옆에 보면, 거울이 있으면 거울 보면 좋죠. 거울 보면 아까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높이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었을 때의 높이가 달라지게 되죠. 그죠?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와 동일하게 무게중심도 역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래쪽뿐만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왼쪽,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 왼쪽으로 가는 것, 거기에 따라서도 우리가 뒤뚱 뭐 여자분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힐 신으면 훨씬 그런 게 잘 느껴지죠. 그죠? 막 힐도 막 뭐 2cm, 3cm 이런 건 상관없지만 10cm 막 신고 계단에 막 올라와 보세요. 뭐 그죠? 그죠? 뭐 힐 10cm 신으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 무게중심이 완전 달라지고 곧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걸을 때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좌우로도 무게중심 이동이 되고 상하로도 무게중심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좀 이따가 한번 예시로 한번 볼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두 개. 제가 이거 지워버렸네요. 미안해요. 뭐 너무 중요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겠죠. 그죠? 이렇게. 소심해졌어요. 그죠? 자, vertical displacement of COM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즉 vertical 수직 이동이다. 얼마나 수직으로 이동을 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자, 발 디뎠을 때는 낮죠. 아까 전에 오른발 디디면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른발 딛고 그 다음에 무릎을 점점 피기 시작하면서 키가 커집니다. 그죠? 키가 커지다가 결국에는 한 발로 서 있을 때가 키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다시 왼발 내디디면서 무게중심이 다시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왼발 딛고 오른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무게중심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왼발로 지지했을 때는 아까 오른발로 지지했을 때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위치에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발을 다시 또 오른쪽으로 내딛게 되면 우리가 보행을 할 때 수직이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side to side displacement of COM 적혀있죠. 그쵸? 오른발, 왼발 디딜 때 네가 정면으로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죠? 오른발로 디디면 오른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할 거잖아요. 체중을 거기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왼발로 이동하면 왼쪽에다 체중을 이동해서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요런 빨간색 그래프를 통해서 오른발을 디디면 무게중심이 오른발 쪽으로 넘어오면서 점차 중앙으로 왔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계속 요게 이제 반복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보행을 정의할 때 반복적이다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요 패턴 계속 반복되죠. 그죠? 이 패턴적이다라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입니다. 요 두 가지도 보행을 할 때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우리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 우리가 뭐 이과였던 친구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수 있다, 그죠? 저도 예전 기억들이 요 자료를 예전에 봤을 때, 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느낌이 이제 기억이 나는구나, 이런 거 오랜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죠? 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의 대표적인 예가 댐이죠, 그죠? 수력 발전소입니다, 그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댐 높이에서 빵 떨어뜨리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수력 발전소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아래로 떠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요 그래프, 주황색 그래프를 띈다고 하면 위치 에너지는 요 보라색 그래프를 띄면서 서로 상반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을 때는요. 당연히 아까 전에 무게중심이 가장 높았던 그죠? 니 키가 가장 커졌던 고지점이죠. 그죠? 위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떨어지고 다시 또 왼발을 디디면서 위치 에너지가 올라가고 다시 또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고 운동 에너지는 그 반대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살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 이때까지 봤던 것들을 중간에 이제 점검을 해보면 자, 보행 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행 주기는 아까 게이트 사이클 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자, 같은 발이
연속적으로 두 번의 초기 접촉기를 하는 동안의 시간 또는 동작의 과정을 우리는 보행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행 주기를 우리는 총 두 단계로 나눠요. 디딤기와 흔듦기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디딤기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또 나눠져요. 디딤기 같은 경우에는 5단계로 나눠지는데, 자, 디딤기가 뭐냐? 발을 지면에 대고 체중을 부하할 때 생깁니다. 즉, 네가 오른발을 내디디면 그게 오른발 디딤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발을 지면에 대고 난 다음에 체중을 점차 이제 부하하면서 오른발이 한 발로 서 있다가 왼발 뒤에 있던 걸 끌어오고 앞쪽으로 내딛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디딤기라고 얘기하고 보행 주기의 대략 6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디딤기는 총 5가지로 이루어진다. 초기 접촉기, 부하 반응기, 중간 디딤기, 최종 디딤기, 전 흔듦기. 됐나요?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그래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슬라이드면 충분해요. 제가 완전 무조건 시험을 내고 싶을 정도로 반드시 시험에 낸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시고요. 우리 보행 주기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진다. 디딤기와 흔듦기 뒤에 나옵니다. 흔듦기로 나눠지는데 디딤기 같은 경우에는 총 5개로 나눠져 있고 디딤기는 발을 지면에 대고 체중을 부하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입니다. 아시겠죠? 자, 흔듦기는요. 아까 디딤기와 흔듦기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흔듦기는요. 체중을 싣지 않고 발을 앞쪽으로 움직일 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행 주기의 대략 40% 정도고요. 초기, 중간, 최종 요 3단계로 나눠집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아까 디딤기가 60%, 흔듦기가 40%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요 그림이죠, 그렇죠?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또 별이 의욕이 넘쳤어요. 중요해가지고, 그죠? 글씨를 잡아먹었습니다. 이거 반드시 시험 문제 내고 싶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낸다라는 100% 보장은 못하지만 굉장히 시험 문제 내고 싶어질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보행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들 뭐 기본적인 거 다 중요합니다. 공간적 서술, 시간적 서술, 그 다음에 공간 시간적 서술 내용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보행 주기와 보행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그림.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기준이죠. 오른발 내딛는 거 기준입니다. 오른발을 내딛었어요. 디딤기죠. 그죠? 발이 닿았잖아요. 그죠? 오른발 기준이지. 색칠 달리 해줬잖아요. 이 아이가 친절하게. 그죠? 자, 발 뒤꿈치 닿기, 뭐, 초기 접촉기, 그 다음에 부하 반응기가 오죠. 그죠? 발 딛고 난 다음에 왼발이 떨어지기까지입니다. 그죠? 떨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발로 서 있게 되죠. 가장 높은 타점이 우리 중간 디딤기입니다. 그 다음에 최종 디딤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유각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 반대발이 뒤에가 떨어지기 직전까지를 우리는 전유각기라고 하고요. 내딛었던 오른발이 무게중심 이동을 결국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 것부터 이제 흔듦기가 시작되죠. 자, 반대로 따지면 왼발은 여기가 흔듦기죠. 그렇죠? 흔듦기고요. 왼발이 닿기 시작한 요 시점부터 디딤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시고 이 그림은 순서대로 반드시 이해를 하세요. 이거 외우면 안 돼. 뭐 물론 뭐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외우지 마세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도 이해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모르면 친구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뭐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한테 여쭤보시고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뭐 어차피 대면하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지만 제 몸을로 이제 설명을 해주면 확실히 이해를 빨리 하던데 그러지 못해서 좀 답답하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만나서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지금 웬만하면 이 영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긴 좋고요. 아시겠죠?
자, 보행에 변수가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이해하면 좋죠, 그죠? 당연히 성별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남자와 여자가 키가 다르잖아요, 그죠? 키도 다르고 골반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의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개인에 따라 다르죠. 뭐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 그 다음에 뭐 건강한 사람과 운동을 적게 한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르고요. 노인, 당연히 우리보다 걸음 속도가 느리죠. 그죠? 그 다음에 신경학적 발달 정도, 뭐, 아동의 경우에도 누구는 빨리 걷고, 누구는 뭐 늦게 걷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발달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중 균형 능력 조절이라든가, 뭐, 노화라든가, 다리 길이 변화, 뭐 성장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냥 요거는 한번 듣고, 그렇구나. 이런 것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아시겠죠?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그쵸? 중요했던 이제 보행의 요소들 중에 하나씩입니다. 그래서 걸음 너비, 스텝 와이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스텝 와이드, 두 발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평균적으로 보통 5에서 1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걸음 거리, 스텝 랭스 있죠, 그죠? 요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두 발의 접촉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스트라이드 랭스는요. 한 발이 지면에 닿는 시점부터 같은 발이 다시 지면에 닿는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스트라이드하고 똑같죠? 스텝하고 똑같죠? 그죠? 그거의 연장선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 아마 144, 뭐 140, 뭐 150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 큰 사람들은, 그죠?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스텝을 다른 용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보장, 뭐 활보장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아까 그래서 우리가 큰 걸음걸이와 걸음걸이, 그 다음에 뭐 발 뒤꿈치에 닿는 지점부터 해서 뭐 발 길이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 뭐 보행 변수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렇게 막 시험에 많이 나오고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차라리 공간적 서술, 시간적 서술 그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그래프 내가 별 2개 해가지고 무조건 주관식 시험 내고 싶다고 했던 그 그래프는 아니지만 그림, 그죠? 예. 그 그림도 여러분들 뭐 초기 입각기, 뭐 중간 디딤기, 뭐 디딤기와 흔든기로 나눠지는 거, 디딤기는 5개, 그 다음에 흔듦기는 3개, 뭐 초기, 중기, 말기 있다라는 거, 총기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캐덴스, 그죠? 캐덴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걸음수는 1분에 보통 90에서 120회 정도입니다, 그죠? 여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요, 노화가 진행됨에 있어서 걸음의 수는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보행 속도, 그죠? 보행 속도, 속력,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4m/s이다.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시간적, 공간적 소술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골반의 가쪽 이동 나옵니다. 그렇죠? lateral pelvic shift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까 전에 뭐라고 져 있었어요? side to side displacement of COM 적혀 있었죠. 그렇죠? 얼마나 옆으로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이동하는 것이 displacement가 이동, 뭐 탈주, 뭐 이동 이런 역할이죠, 그렇죠? COM이 얼마나 변하느냐에 따라입니다. 골반이 가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걷는 동안 일어나면서 골반이 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딛고 있는 다리를 위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야 되고요. 가쪽 이동거리 보통 2.5에서 5cm. 걸음 너비가 넓을수록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골반의 수직 이동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였어요? 수직 이동, vertical displacement of COM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수직으로 얼마나 움직이느냐? 결국 미안해요. 무게중심을 얼마나 많이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골반의 돌림도 하나의 지표가 영향이 될 수 있고요. 무게중심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자, 골반의 돌림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넙다리뼈가 이루는 각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흔듦기에서는 4도의 앞쪽 돌림, 디딤기에서는 4도의 뒤쪽 돌림, 총
8도의 골반 돌림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알아두면 좋겠죠? 요거 두 개. 헷갈리기 쉽겠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선자세에서 무게중심은 정상적으로 2번 엉치뼈의 전방 5cm 앞에 위치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탠딩 포지션에서 무게중심은 일반적인 정상 기준을 따졌을 때 2번 엉치뼈의 5cm 전방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당연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고요. 그죠? 남성은 여성보다 어깨 부의 체격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높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여성이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남성이 보통 일반적으로 더 높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보행 평가 방법이고요. 뭐 대략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바바바바박 왔다 그죠? 우리가 꼭 집중, 꼭 기억해서야 될 거. 공간적 서술, 보행의 정의 일단 먼저 그죠? 패턴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보행을 평가할 때 공간적 서술 평가를 할 수 있고 시간적 서술 평가를 할 수 있다. 자, 공간적 서술에는 스트라이드, 스텝, 풋앵글, 그 다음에 스텝 와이드가 있다. 그리고 시간적 서술에는 캐덴시, 스트라이드 타임, 스텝 타임이 있다. 그 다음에 공간 시간적 전부 다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거는 게이트, 스피드, 즉 걷기, 속력이 될 수 있고 속도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 보행에 보행 전체적인 주기, 디딤기와 흔듦기. 디딤기는 총 5단계, 흔듦기는 총 3단계. 됐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골반 움직임 같이 보행 시에 동반될 수 있고 옆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는 side to side displacement of COM 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래 위 수직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vertical displacement of COM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반의 돌림도 발생할 수 있고 흔듦기에서는 앞쪽 돌림 4도, 디딤기에서는 뒤쪽 돌림 4도, 총 8도가 일어나면 무게중심은 2번 엉치뼈의 5cm 전방에 위치하고 보행시마다 변화가 됩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요렇게 1차 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시다.